안녕하십니까. 크레용 테크놀로지의 박헌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딥 티슈 이미징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에 관련한 조직 투명화 기술과 그 다음에 조직 면역 화학 염색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순서는 먼저 딥 티슈 이미징에 어떤 문제 때문에 이제 우리가 두꺼운 조직을 이제 염색하고 보는 것이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거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클리어 테크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염색 방법, 그리고 이제 조직 투명화를 하지 않은 샘플에 대해서 염색하는 방법도 설명을 드리고, 끝으로 이미징을 할 때 어떠한 주의점이 있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뒷 배경에 대해서 먼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조직에서 형광 염색하는 것은 연구 목적으로나 또는 진단 목적으로 매우 중요하고 유용하게 쓰이는 툴입니다. 크게 이제 두 가지 염색법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형광 단백질을 이용해서 이제 발현을 해서 보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보통 이제 IHC라고 불리는 엔티바디를 이용해서 외부에서 이제 집어넣어서 염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이제 주로 우리가 조직을 두꺼운 채로 볼 수가 없고 얇게 잘라서 보통 이제 20마이크로 이하로 잘라야지만 염색이 가능하고, 진단 쪽 같은 경우는 주로 한 5마이크로 정도로 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3D가 아니라 이제 2D를 보는 방식인데요. 하지만 우리가 이제 보고자 하는 거는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조직의 진짜 구조인 3D를 이제 보고자 하고 있습니다. 왜 이게 3D를 이제 한 번에 볼 수가 없느냐? 크게 두 가지 이제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조직이 두꺼워지면 두꺼워질수록 이제 이 리피드 레이어가 계속 쌓여 있기 때문에 조직이 불투명하죠. 다시 말하면 이제 투명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콤포칼로 이미지를 찍을 때 빛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형광을 익사이테이션 시킬 수가 없습니다. 이 경우는 이제 보통 이제 면역 염색법이나 아니면 형광 단백질이나 둘 다 적용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둘 다 볼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IHC, 즉 이뮤노히스토케미스트리만 이제 해당이 되는데, 우리가 외부에서 엔티바디를 넣을 때 리피드 배리어 때문에 들어가질 않죠. 일단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페네트레이션이 안 되기 때문에 염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볼 수 없는 두 가지 옵스테클이 존재하는데, 일단 투명하지 않다는 거는 염색이 되어 있어도 발현된 거는 이미 두꺼운 샘플에 염색이 다 되어 있는 상태이죠. 발현이 됐기 때문에. 보시다시피 첫 번째 같은 경우에 이제 한 50마이크로 정도만 들어가면 이제 레이저가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안쪽까지 볼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샘플 보면은 이건 이제 투명화를 시킨, 즉 굉장히 투명하기 때문에 레이저가 안쪽 깊숙이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3mm 이상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조직 투명화가 어떻게 보면 이제 두꺼운 샘플을 볼 때 꼭 필요한 기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조직 투명화 기술에 대해서 먼저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왜 조직 투명화를 하느냐? 크게 두 가지 이유에 의해서 이제 조직 투명화를 합니다. 첫 번째는 금방 보여드렸듯이 트랜스페런시, 투명해야지만 빛이 들어가기 때문에, 즉 다시 말하면 라이트 스캐터링이 적어지기 때문에 안까지 빛이 들어가서 형광을 익사이테이션해서 3차원 이미지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디리피데이션의 이유가 있습니다. 이거는 엔티바디에 적용이 되는 겁니다. 리피드를 빼는 게 어떻게 보면 조직 투명화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리피드가 빠져야지 구멍이 많이 생기고 엔티바디가 그 구멍을 통해서 안쪽까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 투명화라는 것은 투명화만 만드는 게 아니라 사실 디리피데이션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두 가지가 다 되어야지만 보통 이제 조직 투명화라고 많이 부르고 있고, 이렇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요. 제가 좀 정리를 해봤는데, 몰셀이라는 논문을 보시면 2010년도에 발표됐는데 굉장히 정리를 잘 해놨습니다. 그래서 A라는 거는 이제 왜 조직 투명화를 해야 되는지 설명을 하고 있죠. 일단 리피드가 안 빠지면 굉장히 불투명해져서 빛이 못 들어가니까 라이트 스캐터링이 많이 일어나고 안쪽을 이제 익사이테이션 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디리피데이션, 아까 말씀드린 리피드를 제거하고, 그 다음에 보통 우리가 RI 매칭 솔루션이라는 데 담궜습니다. 그러면 완벽하게 투명하게 되기 때문에 이제 빛이 안까지 들어가서 우리가 이제 샘플을 이미징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여기서는 크게 B, C, D인데, B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심플 RI 매칭이라고 사실 이쪽만 하는 겁니다. 즉, 디리피데이션 과정이 없기 때문에 투명화는 됩니다. 굴절줄이 다 맞춰져 가지고 어느 정도 투명화는 되지만, 리피드는 그대로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상
염색은 되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형광 프로틴만 쓸 수가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제 포커스 클리어라는 용액이 이제 이런 용액 중에 하나고요. 지금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대부분의 RI 매칭 솔루션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제 C번, D번 같은 경우가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디리피데이션 과정이 있는 건데요. 이제 보통 솔벤트를 유기용매를 이용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하이퍼 하이브리데이션이라고 잘 아시는 큐빅이나 스케일이라는 방법도 있습니다. 둘 다 리피드를 제거하는 방법이 있고, 그 뒤에 RI 매칭을 통해서 완벽하게 투명하게 만든 다음에 조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뭐 가장 유명한 방법이죠. 클라리티라는 방법이죠. 그래서 하이드로젤을 먼저 인베딩을 시켜서 조직의 어떤 구조물을 잡아놓고 거기 안에 있는 프로틴까지 잡아놓은 다음에 리피드를 제거합니다. 리피드를 제거하고 똑같이 RI 매칭을 한 다음에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과정은 이제 일단 하이드로젤 인베딩이라는 과정이 얘는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전기를 써서 액티브 방식으로도 할 수가 있습니다. 뒤에 설명을 드릴 텐데 크게 액티브랑 패시브 방법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바로 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시면 이제 이거는 어떤 논문에서 발췌한 내용인데 이제 이 방법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고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투명한 방법은. 근데 각각에 따라서 효도나 아니면 비용이나 여러 가지 이제 장단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을 잘 아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셀 논문에 굉장히 이제 비교를 잘 해놓은 또 사진이 있어서 제가 발췌를 했는데요. 보시면 이제 A 같은 방법은 이제 보통 아까 설명드렸듯이 솔벤트 베이스드 방법이라고 해서 유기용매를 사용해 가지고 이제 리피드를 제거하고 그 다음에 그 구멍을 통해서 염색약을 넣고 그다음에 RI 매칭을 통해서 투명하게 만들어서 보는 방법입니다. 아주 대표적인 방법이 이제 아이디스코라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아주 예전부터 사실 이용했던 방법이고요. BABB나 뭐 3D스코. 최근에 나오는 여러 가지 회사들도 이제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장점은 일단 이제 유기용매를 쓰기 때문에 빠르게 조직을 녹여 들어가서 엔티바디를 쉽게 넣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상당히 빠른 편이다. 수동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당연히 IHC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엔티바디를 넣을 수가 있고요. 약점은 기본적으로 유기용매가 굉장히 톡식합니다. 그래서 이제 톡식해서 좀 안 좋은 점이 있고 그 다음에 슈링키지 조직이 굉장히 축소가 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형광 프로틴을 같이 볼 때 퀀칭이라는 유기용매를 쓰니까 당연히 형광 프로틴이 많이 망가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FP를 보기에는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그래서 주로 IHC 하는 데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 B는 이제 심플 이머전은 아까 포커스 클리어 용액처럼 그냥 투명화만 시키는 방법이기 때문에 포커스 클리어나 뭐 CDB 여러 가지 새로운 기술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굉장히 간편합니다. 그냥 담가놓으면 됩니다. 담가놓으면 투명화되죠. 그래서 그렇지만 얘는 이제 리피드를 제거하는 과정이 없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엔티바디 염색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형광을 발현한 샘플만 가능하고요. 세 번째가 하이퍼하이드레이션이 이제 큐빅이나 스케일처럼 이것도 역시 이제 이거는 이제 유기용매 솔벤트를 쓰는 건 아니고 이제 아쿠아식 물에 가까운 수용성 영역을 써가지고 리피드를 제거하고 그 다음에 투명함을 만들게 되는데 굉장히 얘도 간단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제 굉장히 젠틀하기 때문에 플로러스 프로틴이나 IHC를 다 가능하게 합니다. 하지만 약점은 프로세스가 굉장히 느립니다. 그래서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리고요. 그 다음에 조직이 확장됩니다. 부풀어 오르죠. 사실 이제 이거를 좀 더 세게 이용하는 게 이제 요즘에 좀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익스패션 마이크로스코프. 이거랑 좀 다르지만 굉장히 확대해가지고 슈퍼레저를 보는 방법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이걸 굉장히 확장하는 방법인데 한 1.5배에서 한 2배 정도까지도 이제 샘플이 부풀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약점으로 좀 알려져 있고 마지막으로가 이제 하이드로젤 인베딩입니다. 먼저 펄퓨전 할 때 PFA랑 하이드로젤을 섞어서 넣습니다. 넣은 다음에 그 엠베딩 과정을 통해서 하이드로젤을 굳히고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리피드를 뺄 때 그 하이드로젤이 어떤 구조적인 역할을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직이 무너지지 않고 전기를 걸어도 조직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빠르게 사실 투명화를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똑같이 RI 매칭 솔루션에 넣고 완전하게 투명하게 만든 다음에 조직을 관찰하게 됩니다. 클라리티라고 아주 유명하고요. 사실 이제 프로틴 안정도에 있어서도 가장 안정하다고 알려져 있고 굉장히 빠르고 액티브를 했을 때 그다음에 플로레센스 프로틴, IHC 모두 다 가능합니다. 약점은 일단 펄퓨전 할 때부터 이제 아크릴 알마이드를 넣어야 되고 중간에 엠베딩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과정이 약간 복잡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역시 이제 액티브를 하지 않고 패시브를 하게 되면 큐빅처럼 이제 좀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이게 다양한 이제 이런 그 조직 투명화 방식이 존재를 하고요. 가장 이제 테이크홈 메시지는 리피드를 제거하는 방법이 있어야만 IHC가 가능하다라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저희는 이제 D번 방법, 하이드로젠 인베딩 클라리티 방법을 쓰는데요. 약간 이제 모디파이드 클라리티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하이드로젠을 이제 조직에 넣은 다음에 이제 인베딩 과정을 거쳐서 굳힌 다음에 크게 이제 여기서도 두 가지 방법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투명화를 시킬 때. 첫 번째가 이제 팩트에서 패시브 티슈 클리어링이라고 하고, 두 번째는 액티브 티슈 클리어링을 합니다. 패시브는 그냥 온도를 높여가지고 그냥 쉐이커에서 흔들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이 지나면 천천히 하겠죠. 그 대신 프로세스가 느리고 용액들이 이제 디터젠트가 있는 리피드를 다 빼는 시간이 이제 며칠이 걸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투명하게 만들고, 장점은 굉장히 젠틀하다는 게 있습니다. 액티브 티슈 클리어링은 이제 당연히 전기를 겁니다. 하이드로젠 인베딩이 구조를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전기를 걸어가지고 이제 전기에 의해서 리피드가 아주 빨리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훨씬 위의 방법보다 빠르게 투명화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액티브로 얘기하고 훨씬 빠르고요. 둘 다 뭐 장단점이 있는데 이제 많은 경우가 사실 저희 이제 믹스, 처음에는 아주 빠르게 좀 강한 전기로 큰 리피드를 빨리 빼주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젠틀하게 패시브해서 한 하루 정도 해주면은 어떻게 보면 조직 온정도도 살리면서 리피드 잘 뺄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게 샘플에 따라서 굉장히 틀립니다. 그래서 이제 적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C 프로세스라는 장비가 있고요. 지금 KBSI에서 설치가 되어 있고, 여기에 따른 이제 그 수동, 얘가 이제 온도 제어하면서도 쉐이킹이 다 되기 때문에 여기다 그냥 넣어놓으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투명화가 잘 되겠습니다. 액티브로 이제 뺄 때는 이제 당연히 이제 액티브 장비가 있죠. 장비를 쓰셔야 되고, 이제 액티브 클리어링 테크닉은 이제 이렇게 이제 전기를 걸 수 있는 이제 일렉트로 노드가 두 개 플러스 마이너스가 설치가 돼 있고, 이쪽에서 이쪽으로 이제 전기를 걸면서 리피드를 빼게 되고요. 펌프에 의해서 이제 계속 디터전트는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구조가 생겼고, 이 망에다가 이제 뭐 브레인이나 어떤 조직을 넣고 투명화를 시키면 되겠고요. 이렇게 된 거는 이제 보통 이제 홀 브레인보다 이제 섹션 해가지고 1mm나 2mm로 잘라가지고 할 때는 이제 이런 납작한 판에 홀더에 넣어서 투명화를 하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조직 투명화에 관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염색이죠. 이제 염색을 어떻게 하느냐. 플로레센트 프로틴, 즉 발현되는 것은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표를 만들었는데요. 자, 플로레센트 프로틴을 이용할 경우에는 사실 이미 염색이 다 되어 있는 상태죠. 발현이 됐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 투명화만 시키면 됩니다. 여기서는 사실 리피드를 굳이 빼는 과정 필요 없이 그냥 심플 일머전 가지고 투명화해도 바로 이미징이 가능하죠. 투명화만 만족되면 바로 이미징이 가능한 겁니다. 물론 이제 세세한 이제 단점들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플로레센트 프로틴은 사실 TG 마우스를 이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여러 컬러 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보통 한 컬러나 최대 아마 두 컬러까지가 가능할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역시 이제 그 용액에 따라서 약간 슈링키지 되거나 익스펜션 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메인 타겟으로 하는, 사실 제일 많이 쓰는 게 엔티바디죠. 엔티바디 가지고 염색할 때는 이 클리어링은 트랜스퍼런시만 만족하면 안 되겠죠. 당연히 디리피테이션 과정을 만족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클리어링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염색하는 과정이 당연히 필요하고, 금방 이것도 아까 클리어링 할 때처럼 패시브 방법, 수동 방법과 액티브 방법, 전기를 쓰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징을 하면 되겠습니다. 프로세스는 이렇게 되고, 여기서도 이제 당연히 문제는 이 어렵습니다. 사실 그 엔티바디가 사실 상당히 크기 때문에 조직 안으로 들어가는 페네트레이션이 가장 큰 문제이고요. 이걸 할 수 있는 방법이 패시브랑 액티브로 나눠지는데, 단점들은 패시브는 역시 엔티바디가 확산에 의해서 안에까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매우 오래 걸리죠. 매우 오래 걸리고, 이게 가장 큰 단점이고요. 조직을 보면은 단단한 것도 있고 약간 물렁물렁한 것도 있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또 얘네들이 들어가는 속도가 틀립니다. 그래서 이분하지 않게 염색될 경우도 많고, 당연히 유기용매 같은 걸 쓰는 방법들은 데미지도 사실 있을 수 있죠. 이제 이런 단점들이 있고, 액티브 방법은 일반적으로 좀 비용이 많이 들겠죠. 장비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엔티바디를 또 많이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당히 패시브에 비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 이제 먼저 플로레센트 프로틴을 이제
이용하는 방법은 저희의 방법은 저희는 이제 C매치라는 용액이 있고요. 이 C매치는 이제 심플 이머전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놔두면 저희가 가장 장점으로 내세우는 거는 이제 투명도도 좋고 거기에 이제 조직 온정성까지 비율을 잘 맞췄다. 그렇기 때문에 RI는 1.46에 맞춰주시고요. 그다음에 톡식하지 않고, 그다음에 보통 이런 투명화 굴절률 RI 매칭 솔루션들이 굉장히 끈적끈적합니다. 끈적끈적하는데 저희는 거의 물에 가깝기 때문에 이제 사용하기 편하고, 맞아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사이즈랑 어떤 쉐입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게 가장 큰 강점이 되겠고, 지금까지 뭐 포커스 클리어도 있고 여러 가지 용액이 있는데 저희게 제일 저렴합니다. 가장 큰 장점을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뭐 간단한 실험을 통해서도 좀 해봤는데, 이제 PBS는 당연히 뭐 투명화가 안 될 거고요. 그 다음에 CDB 가지고 했는데 이제 어느 정도 투명화가 되고, 사실상 이제 스케일 메소드가 투명화가 어느 정도 잘 됐고, 하지만 이렇게 많이 부푼 걸 볼 수가 있고, 저희 C매치에 그냥 단거만 났는데 사실상 상당히 투명해지고 조직의 어떤 크기도 유지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 보통 1mm 랩브레인 같은 경우 한 4-5시간 정도 담가두면은 투명하게 되고요. 리피드를 빼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홀브레인 같은 경우에는 한 최소 이틀 이상은 아마 있어야지 투명화가 가능합니다. 플로러센트 프로틴 보는 거는 당연히 이것만 해도 충분히 양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찍은 저희 영상인데, 서울대에서 저희가 이거 촬영을 했고요. 근데 당연히 홀브레인, 이건 거의 홀브레인에 가까운데요. 한 6mm 이상 되는 샘플이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사이즈성은 발현한 거고요, 아이포트로. 당연히 콤포카를 못 찍습니다. 그래서 라이트 시트를 이용했고, 울트라 마이크로스코프 라비전 거를 이용해서 촬영을 한 영상입니다. 뭐 당연히 염색이야 뭐 발현된 거니까 잘 됐을 거고, 사실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발현만 잘 되면 사실 잘 찍을 수 있는 거죠. 투명화 시키고. Z쪽으로 1400프레임 정도 지금 영상을 보시면 되겠고요. 1mm짜리도 뭐 아주 쉽게 찍을 수 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콤포칼로 바로 찍으시면 됩니다. 나이콘 콤포칼 C2를 이용해서 저희가 촬영을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저희가 그 니콘의 그 스테레오 콤포칼이라는 게 있는데, 이걸 가지고도 촬영을 했었는데, 전체 뇌를 보고 그 다음에 이 중에서 이쪽을 한 5배 정도 확장시킨 다음에 거기서 8배 줌을 당겨서 봤을 때 뭐 투명화가 충분히 됐기 때문에 안쪽까지 발현이 잘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키 이슈는 뭐냐? 이뮤노 레이블링이죠. 엔티바디를 써서 염색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사실 투명화 방법은 현재 계속 나오고 있고요. 아까 말했던 단점들도 많이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가지 이상의 지금 클리어 메소드가 나오고 있고, 하지만 문제는 엔티바디 레벨링 사이즈가 문제입니다.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패시브 메소드, 지금 이 여러 가지 뭐 아이디스코나 뭐 여러 가지 방법이 다 패시브 메소드로 보통 하고 있는데, 일단 시간이 너무 깁니다. 보통 1mm 염색을 하는데 이게 확장해서 들어가는데 한 일주일 정도 보셔야 돼요. 프라이머리 3일, 4일, 그 다음에 세컨더리 3일, 4일.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결과를 보는 거는 거의 일주일 이상이 걸리겠죠. 그래서 봤을 때 만약에 안 나오면 일주일이 날아간 거죠. 그럼 다시 또 일주일을 기다려서 해야 되고, 그게 만약에 2mm, 3mm가 되면 훨씬 더 오래 걸립니다. 이게 2mm 됐다고 2배 걸리는 게 아니라 그 이상이 걸립니다. 그만큼 많이 이제 확산을 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적으로 해서 브레인 보통 3mm 하는데 제가 아이디스코나 다른 방법을 봤을 때 거의 한 20일 정도 프로토콜에 나와 있는 걸 봤거든요. 근데 그 정도의 시간이 걸려야지 염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긴 시간이 약간 약점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이분하지 않다. 그 다음에 데미지가 갈 수 있다라는 약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버틀렉은 조직 투명화 아닙니다. 조직 투명화는 사실 잘 됩니다. 다. 대부분 잘 워킹하고, 하지만 엔티바디 스테이닝이 문제이다. 저희가 저시하는 이제 솔루션은 물론 이제 패시브로 아까처럼 이제 그냥 하셔도 되는데, 사실 결과를 좀 빨리 봐야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액티브를 사용하는 방법도 굉장히 좋은 솔루션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AEFI라는 이제 일렉트로 포커스 방식을 사용하는 액티브 방식인데요. 그래서 보시면은 일렉트로 노드가 있고, 이제 여기 조직 한 1mm나 2mm짜리 조직을 이제 챔버에 넣습니다. 챔버에 넣은 다음에 여기에 엔티바디랑 버퍼를 같이 넣어주고요. 이 챔버를 이제 장비 안에 이렇게 넣습니다. 그러면 항체는 이제 전화를 띄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일렉트로포리시스를 거는 거죠. 그 플러스 마이너스를 걸게 되면 한쪽 방향으로 이제
항체가 움직이게 되겠죠. 그러면서 조직에 붙은 다음에 전기의 힘으로 안쪽까지 밀어주는 겁니다. 밀어주게 되면은 이제 기존 패스비보다 확산 방식보다 훨씬 더 빠르게 안까지 이동을 하게 되겠고,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 얘가 자동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극성이 바뀝니다. 그러면은 사실 전류는 저항이 없는 쪽으로 흐르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제 조직이 안 붙고 옆으로 가는 이제 그 엔티바디도 굉장히 많겠죠 안에. 그러면 이제 극성이 바뀌면 이제 반대 방향으로 이제 또 쏴주게 됩니다. 반대 방향에서 또 밀어주고, 이걸 몇 번 반복하다 보면은 안까지 염색이 다 될 수가 있습니다. 빠른 시간 안에. 이게 첫 번째 저희 이제 방식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두 번째 특허는 이제 여기 필름에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온 컨덕티브 필름입니다. 보통 전기가 흐르려면 매개체가 있어야 되니까 당연히 포화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때문에 대부분 이제 예전에 저희도 나노 포화가 있는 것을 사용했거든요. 그 단점이 뭐냐면 잘 되는데 항체가 계속 물 분자가 들어오니까 희석이 돼버려요. 안에 있는 농도가. 그러면 어떻게 중간중간에 항체를 계속 넣어줘야 됩니다. 항체가 굉장히 비싼데 소모량이 굉장히 크죠. 그래서 아까 코스틸이라고 적어놓은 거거든요. 액티브 방식이 항체 소모가 너무 많다. 저희가 이제 특허를 낸 거는 이제 이온 컨덕티브 필름인데, 이게 사실 전기차에서 그 배터리에 쓰이는 필름이에요. 이게 뭐냐면 물 분자도 통과를 안 시키면 완전히 막혀 있습니다. 하지만 이온은 통과를 합니다. 그래서 전류가 흘러요. 그래서 뭐 안에 있는 어떤 그 항체의 농도를 희석시키지 않고 전기를 흐르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적은 양의 항체를 다 소모하는 거죠. 그래서 작은 양의 항체 가지고 두꺼운 조직을 염색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건 일반 패스 방식과 비교를 해봤는데 네, 한 3시간 안에 한 1mm는 염색이 된다. 보통 패시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안까지 들어가기가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확산에 의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보통 이제 표면에서 많이 몰리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가능하게 해주는 장비가 이제 저희 시스테인이라는 장비고, 이제 보통 한 1mm 하는데 한 3시간 이하로 보통 염색이 가능하고요. 프라이머리, 세컨더리까지 다 해서요. 그래서 물론 이제 두께가 두꺼워질수록 이제 오래 걸리겠죠. 시간도. 하지만 이제 기존의 일주일에 비해서는 엄청난 시간이 빠른 속도죠. 그래서 굉장히 이제 유용할 수 있고, 교수님들이 굉장히 좋아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왜냐면 보통 이거 하면 일주일 걸리니까 데이터가 일주일 후에 나와야 되는데 다음날 바로 물어보실 수 있죠. 어떻게 됐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실험에 실패했을 때도 하루 안에 끝나기 때문에 보통 바로 어떤 이유에서 내가 실패했구나, 뭐 엔티바디가 안 좋았거나 조직이 좀 문제가 있었거나, 그럼 바로 다음 실험이 재개가 가능하죠. 시간적 세이브가 굉장히 많이 될 수 있고, 풀 오토매틱이고요. 여기에서 이제 이 터치패드에서 모든 걸 다 컨트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뭐 1.5mm 정도 되는 걸 저희가 이제 브레인에서 염색을 해봤는데, 이제 이거는 YFP 발현된 거랑 거기에 이제 붙을 수 있는 GFP 엔티바디를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프로토콜 내는 걸 좀 확인해봤고요. 이제 얼마나 인텍트 하는지를 좀 볼 수 있는 방법이 이제 이 방법이라서 확인했고, 염색이 다 잘 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멀티플렉스 스테인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저희가 이제 다피, 그 다음에 뭐 뉴로필라멘트, 맵2, 뉴엔 해가지고 여러 가지 엔티바디를 한꺼번에 넣고 염색했을 때도 자기가 원하는 에피토프에 엔티바디가 잘 붙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이제 그냥 회사 자체적으로 저희가 실험을 한 건데, 1mm 랩프렌을 가지고 이제 세 컬러, GFAP, GFAP하고 다피, 그 다음에 혈관 염색한 렉티킨을 써가지고 지금 1mm를 본 거고요. 10배, 20배. 실제적으로 이제 그 SO 사이트가 잘 보이는 거를 다 확인했고요. 1mm까지 다 염색이 됐습니다. 요거는 이제 저희 전체적인 이거 아주대 샘플을 저희가 받아서 한번 해드린 건데, 일단 타일 스캔을 가지고 이제 전체적으로 보고, 이제 이 부분만 이제 한 2mm짜리 이제 랩브레인이었는데 세 컬러로 염색을 해서 혈관하고 SO 사이트 다 피해가지고 안쪽까지 염색이 되는 것을 확인했고요. 질색으로 빨리 돌린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염색 결과가 나왔고,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제 이 3차원 3D 보통 이미노 레벨링을 하는데, 이게 2차원하고는 많이 틀립니다. 보통 저희가 4마이크로 5마이크로 잘라가지고 염색하는 거랑은 사실 상당히 여러 가지 변수가 많이 있습니다. 두꺼운 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보통 제가 이제 3차원 이미노 레벨링이 된다고 하면 홀브레인 안 돼요. 홀브레인 샘플을 가져오시는 분이 상당히 많은데, 굉장히 이게 사실 쉽진 않습니다. 그렇게 두꺼운 것들은 논문에 가끔 나올 때가 있는데, 두꺼운 것이 굉장히 많은 트라이나 에러를 통해서 사실
성공해서 한번 나오는 거지 이게 처음부터 딱 되면 사실 뭐 논문 엄청 나왔겠죠. 그래서 항상 얇은 샘플 먼저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그 이유는 뒤에 많이 나오는데요. 일단 1mm 이하의 어떤 얇은 샘플을 먼저 염색을 해보고 잘 되면은 그거보다 두꺼운 샘플로 하는 게 좋겠죠. 왜냐하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시간이 짧죠. 우리가 테스트하는 시간이 보통 몇 시간이면 되니까 짧고, 그 다음에 콤포칼로 쉽게 찍을 수가 있습니다. 1mm짜리. 근데 그게 넘어가면 라이트 시로 찍어야 되는데 상당히 어렵죠. 그리고 당연히 예, 항체도 많이 써야 되고 시간도 오래 걸리는데 처음부터 막 아주 두꺼운 샘플을 해버리면 그때 결과 안 나오면은 그동안의 시간과 비용을 다 날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얇은 샘플부터 시작해서 결국은 두껍게 가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요. 그거를 할 때 여러 가지를 사실 생각해야 됩니다. 엔티바디를 고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안티바디의 농도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당연히 조직의 두께에 따라서 우리가 거는 시간도 많이 틀려지고 어떤 조직에 따라서 굉장히 틀려집니다. 이건 제가 이제 미국에서 사실 비지콜이라는 회사가 하나 있어요. 이 회사가 이 조직 투명화랑 염색을 대행해주는 아주 큰 회사인데 아주 유명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있는 어떤 제가 그 발췌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처음에 초이스 오브 엔티바디로 했는데 모든 엔티바디가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신기하게도 어떤 엔티바디는 사실 3D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당연히 이제 어떤 엔티바디를 고르냐, 모노클로널이냐 폴리클로널,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폴리클로널 많이 쓰겠죠, 밝기 때문에. 그 다음에 컨주게이티드 엔티바디도 됩니다. 저희가 해봤는데 GFAP랑 렉틴 같은 경우는 컨주게이트를 쓰고 있는데 잘 되는 편이고요. 하지만 당연히 밝기가 훨씬 더 흐리겠죠. 그래서 종류에 따라서 안 될 때도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게 커머셜 엔티바디 중에서 안 되는 것도 있다. 3D RTC가.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집백 같은 경우 시그마 걸 썼는데 안 되더라. 근데 앵코 치킨을 썼더니 되더라. 신기하게도 또 그렇고, 저희도 해봤습니다. 저희도 해봤을 때 저희가 산타크루즈를 한번 써봤거든요. 좀 비용도 저렴하니까 안 돼요. 안 되고 앱캠 걸 쓰니까 됐습니다. 결과 잘 나와서 아까 보여드린 결과들은 다 앱캠 걸 쓴 결과고요. 그래서 종류에 따라 그 사실 안 되는 게 있고 되는 게 있기 때문에 베리파이를 사실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얘기하는 것도 이제 엔티바디, 이건 사실 패시브에 더 이제 중요한 건데, 패시브 이제 확산헬스에 들어가다 보니까 너무 엔티바디를 많이 뿌려도 사실 잘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많이 뿌리면 트랩이 된다 그러죠. 그래서 다 미리 표면에서 붙어버리니까 구멍이 없어가지고 그 뒷게 안 돌아가는 거죠. 그렇다고 너무 적게 뿌리면 당연히 수가 적으니까 흐릴 거고요. 적당한 이 농도를 찾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통 너무 많으면 이제 링 효과라는 게 나타나는데, 이런 식으로 표면에만 너무 이렇게 진하게 나오고 안에까지 안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건 이제 패시브에서 더 확연하게 나타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액티브를 쓰기 때문에 사실 요거는 좀 적고요. 저희는 이제 아주 적은 양을 쓰기 때문에 1대 한 500 정도로 사실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버퍼가 라지 샘플에서는 한 4ml 정도까지 들어가거든요, 최대. 그럼 4ml에 1대 500이면 한 8마이크로 정도. 이제 작은 챔버는 2ml 들어가니까 2ml 같은 경우는 한 4마이크로만 넣어도 1mm가 다 염색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적은 양으로 쓰고, 당연히 두께가 두꺼워지면 조직의 엔티바디 농도를 좀 더 올려야겠죠. 티슈의 두께도 굉장히 중요한데 당연히 레이블링 타임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하는 거는 액티브를 할 때 1mm 하는데 약 50V에서 80분 정도 걸고 있습니다. 1차, 2차 해서 1차 80분, 2차 80분에서 한 160분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1mm보다 두꺼우면 그보다 더 이상의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뭐 데이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하루 안에 결과를 볼 수 있는 시간이 만족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티슈 프로틴은 조직에 따라 사실 이게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많은데 당연히 몰캉몰캉한 조직일수록 더 잘 됩니다. 그리고 지방이 많은 조직일수록 훨씬 엔티바디 염색이 잘 됩니다. 그리고 PFA에 너무 오래 담겨있는 샘플은 사실 너무 굳어 있어가지고 아무리 좀 이걸 해도 그 엔티바디가 잘 안 들어가요. 그래서 안 될 때가 사실 많고요. 사실 이게 쉽지는 않은데 일단 브레인 조직은 상당히 잘 되는 편입니다. 뇌는 아무래도 지방이 많고 그 다음에 지방 빼기도 용이하고 몰캉몰캉하기 때문에 상당히 잘 되고, 사실 거의 모든 데이터가 지금 이제 브레인에서 많이 나오고 있고요. 신경, 렁도 어느 정도 되는 편이고요. 근데 진짜 어려운 게 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창자, 리버, 키드니, 특히 키드니가 상당히 어렵고요. 심장, 저희가 잘 안 됐던 경우가, 일단 투명화 자체가 잘 안 돼요.
리피드가 별로 없고 조직이 셀이 너무 촘촘하게 이렇게 있기 때문에 안 들어가죠. 구멍이 없죠. 그래서 프리트리트를 굉장히 많이 하고 기존 조건보다 훨씬 센 볼테이지로 사실 해줘야지 될까 말까입니다. 그래서 사실 결과는 있어요. 된 거는 이제 이 장이나 여기서 리버나 키드니에서 나온 결과는 있는데 쉽지는 않았다는 거. 마지막으로 이제 언클리어 샘플은 뭐냐? 지금 하는 거는 다 조직 투명화를 거쳐야 되잖아요. 리피드를 빼주고 펄퓨전 하고 엠베딩도 하고 해가지고 이제 해야 되거든요. 그게 아니라 그냥 생조직. 우리가 많이 하는 ICC죠. 그냥 10마이크로 잘라가지고 붙이는 거 뿌려주고. 근데 그거는 10마이크로밖에 못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3D도 이제 전기로 하면은 패시브에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안 되지만 전기로 하면 되지 않을까. 일단 우리가 말하는 3D ICC의 첫 번째를 지금 설명드린 거고요. 클리어리 티슈, 즉 조직 투명화를 거친 거는 이제 펄퓨전해서 고정해가지고 디리피싱 과정 거쳐서 아주 두꺼운 거 볼 때, 1에서 8mm 볼 때 엔티바디 염색할 때 쓰는 방법이고, 두 번째는 그냥 일반 ICC, 넌 클리어드, 즉 생조직에서 ICC 할 때 보통 펄퓨전해서 이제 PFA 고정해가지고 이제 자른 다음에 염색을 하잖아요. 현재까지는 방식은 보통 10마이크로 때로는 5마이크로 뭐 최대한 20마이크로 자릅니다. 그 다음에 프리트리트먼트 한두 시간 하고요. 뭐 안티젠 리트리벌도 하고, 그 다음에 이뮤노 스테이닝 하죠. 프라이머리 보통 냉장고에 한 오버나잇 하죠. 12시간 이상 해야 되고, 다음날 와서 세컨더리 한 2-3시간 묻혀서 콤포카를 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틀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돼요. 10마이크를 보는데. 그 다음에 이제 손을 많이 타고, 결과가 이렇습니다. 10마이크로를 보면은 사실 10마이크로 두께가 사실 실제로 3D라고 하긴 좀 어렵죠. 굉장히 얇게 콤포카를 찍어도 보이고요. 그게 아니라 저희도 이제 똑같은 방식을 하는데 이제 전기를 이용해서 한번 넣어봤습니다. 그럴 경우 티슈를 한 100에서 200마이크로 한 20배 이상 두껍게 자른 다음에 프리트리먼트를 한 20분 정도 합니다. 하고 액티브 이벤스팅을 하는 거죠. 40분 정도 합니다. 프라이머리 40분, 세컨더리 40분 해가지고 콤포칼로 바로 보게 되면 한 이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 200마이크로 정도까지는 그냥 전기의 힘으로 억지로 밀어넣는 거죠. 억지로 밀어넣어서 염색이 되더라. 그래서 시간은 2시간 안쪽에 다 끝나고요. 즉 다시 말하면 10마이크로 보는데 이틀 걸린 게 그 위에 10배 보는데 200마이크로 보는데 1시간 2시간 된다. 그리고 훨씬 3D 효과를 낼 수가 있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이제 투명화를 안 해도 그냥 볼 수 있는 효과이기 때문에 상당히 사실 유용한 기술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찍은 건데요. 일단 이게 한 150마이크로 되는 랩 프레임 가지고 이제 찍어봤을 때, 이거는 당연히 얇으니까 40배로도 관찰이 가능하고요. 40배로 찍어봤을 때 한 200마이크로까지는 무난히 염색이 잘 되는 걸 확인했고, 이거는 저희가 최근에 그냥 이것도 한 1mm 정도 되는 건데, 1mm 아니고 150마이크로 정도 되는 건데, 이거는 이제 PVA랑 렉틴하고 해가지고 염색을 해본 겁니다. 다피까지 해서 이제 3컬러로 해봤고요. 근데 다피는 뭐 당연히 잘 들어가고요. 작으니까 당연히 엔티바디가 들어가기 힘든데 염색이 잘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TC 프로세서는 아까 설명이 좀 짧아서 한 장을 더 넣었고요. 이거는 이제 이 TC 프로세서는 이제 패시브 할 때 쓰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모든 워싱 과정에도 쓸 수가 있습니다. 워싱 할 때 항상 보통 투명할 때는 온도를 좀 높여준 다음에 이제 쉐이커링을 해줘야 되거든요. 얘의 기능이 일단 온도를 80도까지 올릴 수가 있고, 쉐이킹이 당연히 되고요. 그 다음에 엠베딩 할 때 이제 보통 백큐um, 진공을 걸어가지고 우리가 하거든요. 이제 엠베딩, 진공 기능까지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설정이 되어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이미징 관련한 건데, 뭐 콤포카는 이제 벌써 다 얘기 드렸지만, 이제 이 두꺼운 샘플을 보는 거는 상당히 사실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워킹 디스턴스. 렌즈가 맞아야 돼요. 1mm, 2mm가 되는데 당연히 일반 렌즈 가지고는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10배는 이제 가능하죠. 보통 워킹 디스턴스 1mm가 나오니까. 근데 20배부터는 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LD 렌즈를 쓰지 않으면 볼 수가 없고요. 가장 좋은 거는 그 클리어링 렌즈가 따로 있습니다. 요즘에 이제 회사마다 나오고 있는데 워킹 디스가 굉장히 길고 또 디핑 많이 되는 이 렌즈를 많이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이 렌즈를 사용해야지 가장 좋고요. 그 이유는 RI 미스매칭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인버트에서 많이 쓰는데, 인버트 같은 경우에는 넣을 수가 없잖아요. 일단 공기가 있고, 그 다음에
RI 매칭 솔루션은 DC에 담겨져 있죠. 그 중간에 아무래도 이제 미스매칭 때문에 실제로 1mm를 찍어도 1mm가 안 나옵니다. 한 디스토션이 생기기 때문에 한 60% 70%밖에 안 나오고요. 그래서 이제 이 디핑 렌즈를 쓰면은 1mm를 다 볼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얼만큼 내가 크게 찍을 거냐, 인터셉트가 거냐, 얼마나 두껍게 찍을 거냐 굉장히 중요하죠. 왜? 콤포칼로 못 찍을 샘플이 많거든요. 만약에 3mm 이상 넘어가면 사실 디핑 렌즈 안 쓰면 콤포칼로 못 찍고요. 그러면 라이트 시트로 가야 될 수밖에 없고 1mm 정도까지는 뭐 2mm까지는 콤포칼에서 이제 찍을 수가 있지만 그 다음 생각할 게 데이터 핸들링이죠. 막 5mm짜리 만약에 대가 성공해서 찍는다 쳤을 때 보통 그 데이터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면 일단 컴퓨터가 받쳐줘야 되고요. 또 생각하실 게 소프트웨어가 있어야 됩니다. 3D를 찍어만 놓고 3D 못 보는 경우가 많아요. 3차원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다 생각을 하셔야 되고,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많이 추천드린 거는 한 1에서 2mm 정도를 많이 잘라서, 그것만 해도 뭐 기존에 뭐 몇십 배, 몇백 배 이상 두꺼운 거기 때문에 컴포칼로 찍을 수 있는 두께가 될 거고요. 레졸루션도 좋고요. 특히 저희는 이제 업라이트를 추천을 드리고 클래리티 렌즈를 쓰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이런 어떤 도구만 있으면은 이제 조직을 놓고 클리어 솔루션을 넣은 다음에 투명화 시킨 다음에 렌즈가 들어가서 찍으면 가장 완벽하게 사실 찍을 수가 있습니다. 그보다 더 큰 거, 이제 염색이 이제 이 특정한 엔티바디가 굉장히 잘 되고 뭐 홀브레인까지 염색이 가능하다라고 했을 때 당연히 그때는 라이트 시트로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라이트 시트에서도 이제 요즘에 이제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제공하고 있고요. 일단 라이트 시트에 넘어가면 이제 데이터의 크기를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이미징하고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면 TC 클리어링은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장단점이 있다 설명을 드렸고요. 저희는 이제 하이드로젤 인베딩이 쓰고 있고 이 하이드로젤 인베딩 방법도 패시브랑 액티브로 나눠진다. 그 장단점이 있고, 이제 그 다음에 염색하는 방법은 이뮤노 레벨링 방법은 여러 가지 아까 팩터들이 영향을 준다. 그리고 역시 패시브랑 액티브 방법이 있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액티브 방법을 사용하고 여러 가지 베네핏이 있으니까 잘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끝으로 이제 꼭 투명화를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넌 클리어, 투명화되지 않은 생조직에서도 최소한 200에서 300 마이크로까지는 염색이 가능하다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그래서 시스테인, 염색 장비, 그 다음에 투명화 장비, 아까 말씀드린 패시브 장비랑 워싱할 수 있는 티슈 프로세서, 그 다음에 굴절률을 맞춰주는 옵티컬 클리어 솔루션 C매치를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문 혹시 있으십니까? 아까 그 안티바디 선택하신다고 예. 그 업체마다 차이가 있었잖아요. 네, 업체마다 차이가 있더라고요. 네, 근데 그 업체마다 뭐 차이가 있을 수도 있는데 보니까 안티바디 코스트도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이게 아니라 비싼 게 잘 되죠. 이거 보니까 이제 안티바디 제작한 호스트가 좀 개체가 큰 거를 빼서 피킹이 되고 작은 거는 아예 안 되는 걸로 지금 돼 있는 것 같이 보이거든요. 여기 요거 뒤에서요? 예. 그거랑 레빗. 혹시 작은 걸로는 비교를 해보셨는지 이거는? 일단 이제 상업적으로 나오는 걸 저희 쓰다 보니까 주로 쓰는 게 저희는 고우트나 레빗, 그 다음에 마우스가 보통 제가 알기로는 뭐 제가 클리어링은 해보진 않아가지고 잘 모르는데 웨스턴이나 IATC나 이런 것들 할 때는 레빗 거 많이 쓰고 뭐 그 다음으로 쓰면 이제 마우스를 좀 많이 쓰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치킨이랑 보트를 차이가 있는 건지 혹시나. 일단은 웨스턴하고는 좀 비교하기, 웨스턴 워낙에 센시티브하니까 사실 아무거나 써도 다 잘 나올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 엔티바디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크기랑 굉장히 큰 관련이 있습니다. 크기랑 관련이 있고 왠지 모르게 이제 엔티바디 크기는 사실 비슷하니까 아주 크게 차이는 없어서 하긴 하는데, 저희는 사실 치킨은 써본 적은 없고요. 고우트, 레빗, 그다음에 렛 마우스는 써봤는데 3개 다, 4개 다 사실 그 종류에 따라서 안 되다기보다는 그 메이커에 따라서 사실 안 되는 경우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위에 있는 거는 저의 자료는 안 오고 그 비지코리아 회사에서 사실 제시한 자료여서 저희가 해본 적은 없어요. 근데 아래쪽은 저희가 이제 직접 해봤는데 그 사실 집밥에서도 그 엘프팀 안에서도 사실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더 잘 되는 게 있고 좀 덜 되는 게 있고 하는데 되긴 다 됐습니다. 근데 산타크루즈는 제가 정확히는 잘 모르겠어요. 워낙에 산타크루즈가 이제 퀄리티가 떨어져서 안 되는 건지. 뭐 웨스턴 할 때도 저수족 안티바디는 그렇죠. 싸기는 한데 좀 떨어지는 편이긴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안 되는 건지 아니면 뭐 다른 이유가 있는지는 정확히는 사실 파악을 못했습니다. 근데 이 비지코리아 회사도 엄청 많이 해봤는데 이쪽 회사도 그 글을 읽어보니까 사실 커머셜 엔티바디에서도 좀 차이가 있더라라는 정도지 왜 그런지는 아직 설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액티브 방식을 사용하신다고 했을 때 이렇게 클리어링이랑 안티바디 붙이는 거랑 동시에 일어난다는 실행을 한다는 거 처음에 붙이거든요. 클리어링 따로 하고 안티바디 붙이는 네, 클리어링은 따로 하고. 그럼 클리어링 하는 시간이 보통 얼마나 걸리는 거예요? 그 1mm 한다고 했을 때 1mm 할 때 저희 같은 경우에는 투명화하는 시간이 사실 한 1mm 같은 경우는 4시간, 4시간, 5시간. 안티바디가 한 8시간, 80분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안티바디 붙이는 시간이 보통 다 따지면은 사실 좀 더 걸려요. 왜냐면 머신 관련이 중간에 좀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 이제 그 조직을 염색하는 시간은 이제 프라이머리 보통 하는 게 80분, 세컨더리 80분 하니까 한 160분 정도 소모된다고 보시면 돼요. 3시간이 좀 안 되죠. 그 정도 이제 안티바디 걸리고, 하지만 워싱 시간까지 따지면은 이제 3시간이 좀 넘을 거고요. 중간에 한 30분 정도 이제 프라이머리 붙인 다음에 워싱 해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사실 이제 그 전에 사실 프리트리먼트도 시간이 좀 있습니다. 왜냐면 이 아무리 투명화를 해놨어도 이게 구멍 그냥 하는 것보다는 트라이톤 X백을 가지고 사실 처리를 좀 해요. 표면에 구멍을 좀 뚫어놔야지 얘가 그래도 1mm까지 들어가는데 아예 그게 없으면은 참 들어가는 게 좀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그 논클리어 방식에도 20분이 있던 게 있습니다. 네, 그게 트라이톤 X백 처리하는 시간입니다. 일단 구멍 넌트리어는 당연히 리필 때문에 아예 안 들어가는 건데 그렇죠. 트라이톤은 일단 이제 약간 구멍을 만들어 놓고 얘가 박히면은 전기를 이제 넣어주는 거라서. 그리고 넌클리어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저희가 브레인에서만 결과를 얻었고 그다음에 리버에서 사실 결과가 살짝 나왔고 나머지는 아직 못 해봤습니다. 그래서 키드니는 아마 안 될 거예요. 리버도 가능한가요? 리버는 했는데 이거는 사실 프로토콜을 좀 정립을 해야 돼요. 전기의 세기나 아니면 시간이나 이런 것들 정립을 해야 되거든요. 사실 이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특히 넌클리어 같은 경우. 근데 리피드 베이어가 뭐 엄청나게 있을 테니까 그거를 이제 넣는 방식이라는 게. 근데 브레인에서는 일단 워킹이 좀 상당히 잘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리버에서 리피드의 변화를 보고 싶은데 리피드를 빼면 안 되니까. 그러면 이제 스토프로 지금 사실 클리어링을 가면 안 되죠. 네, 그래서 봤던 건데 아직 정립은 안 됐어요. 일단은 쉽지는 않은 방식이가지고. 리피드 하려면 이걸로 가야지. 해봤는데 왜냐면 이제 토모큐브의 단점은 뭐냐면 두꺼운 걸 못 봐요. 100마이크로 사실 안쪽 그런 것도 있고 사실 많고 일정한 크기여야지만 측정이 가능하고 약간 약간 뭐 베리어먼트가 크다 싶으면 측정이 잘 안 되는 거죠. 조직이 특히 조직은 쉽지가 않아요. 부처리를 이용한. 셀에서는 잘 되는데 조직은 사실 이상입니다.